여러분들은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이별이라는 것도 이제 그 경험인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친척 형제들 왔다가 가면은 울었어요. 네, 어릴 때 맞아, 많이 어릴 그래. 때는. 맞아, 맨날 울었어요. 울었어. 친한 친구 집에서 헤어지기만 해도 그게 울었어. 순수했으니까 그만큼. 그 많은 이별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별을 하게 돼요. 만남과.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끝나면 또 헤어져요. 맞아요. 또 언제 보자고 얘기하지만 안 봐. 잘 안 보게 돼. 네, 뭐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나지. 맞아요. 솔직히 네. 그런 이별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무뎌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좀 쓸쓸하더라고요. 쓸쓸해요.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MBTI가 F예요. 굉장히 또 눈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별하면은 항상 이렇게 울면서 헤어졌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네. 이별은 슬픈 너무 이별을 슬퍼요. 많이 네. 우리 개편되면 울 거예요? 예. 눈물 콧물 다 흘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별은 사실 지구 아닙니까? 저쪽 별은 화성이고 이별 저별. 이거에도 무리수인데요? 예.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사실 이별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거자 필반 해자 정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다시 이별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처럼 저는 만남은 너무 소중하게 하지만 이별은 아직까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요? 우리 프로그램 끝나고 오빠 안녕히 가세요, 형 안녕히 가세요. 이때만 해도 저 울컥합니다. 우리끼리만 이별해도. 아, 그런가요? 이 좋은 멤버들하고 그냥 1년 동안 그런 적 본 적이 없는데요. 네. 눈물을 삼키죠, 뒤에서 몰래. 예. 그 정도로. 병원을 가는 게 나아요, 병원을. 좀 병원 가까이. 갈까요? 네. 우울증인가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이별은 아무리 많이 이별을 해보고 헤어짐을 해봤지만 익숙하지 않다. 그쵸. 이별은 너무 싫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이별을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여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내 죽음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자식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 제목만 봐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눈물 펑펑 쏟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만 딱 봤을 때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저는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눈물 변복될까 봐 오늘 생으로 와 있거든요. 네. 정말 슬픈 오늘 이별 이야기가 있습니까 진짜? 죽음이란 건 슬프든 안 슬프든 제가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거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하는 그 죽음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오늘 한 시간을 저하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선생님, 저희가 첫 시간이었나요? 아마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요? 네. 제가 먼저 답을 드리기 전에 좋은 죽음은 사실은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답은 없는 것 같고 선생님들은 어떤 죽음을 좋은 죽음, 나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잠들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네. 편안하게. 네. 저는 그게-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 다 탕진하고 다 기부할 대로 기부하고 모든 걸 다 환원한 다음에 편안하게 숙면하고 싶습니다. 저기 지금 5가족 쓰기도 빠듯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죽고 싶지 않다는 기부할 게 얘기죠. 있어요? 예, 기부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때 죽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정말 죽음이 엄습했을 때, 정말 나 이제 바로 죽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미련이 없고 여한이 없을 때, 우리 김요한 선생님 오셨지만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 후회가 없고 나 그냥 잘 살았다. 이 정도면은 참 사랑도 많이 받고 즐겁게 재밌게 하고 싶은 거 다 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죽어도 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잘 사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미진 아나운서 혹시 저는 제가 죽을 때 저의 손을 꼭 잡아줄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참 잘 죽었다라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연하랑 결혼하시면 돼요. 네네. 좋은 연상은 안 돼. 생각. 연상이 먼저 죽거든. 아니 소녀한테 잘하면 돼요. 아, 손녀들이 대부분 손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내 그럴 딸 수도 아들은 그때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내가 죽을 때 되면. 그래서 손녀들이 되게 많이 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손녀한테 지금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다 좋은 죽음을 상상하기도 해요. 제가 본 죽음 중에 제일 좋은 죽음은요, 키블러 로스의 죽음이에요. 혹시 키블러 로스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죽음의 5단계, 예, 분노부터 시작해서 뭐 부정 이렇게 가서 수용의 단계, 이것을 먼저 논문으로 발표하신 분이에요.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분은 유명 학자였잖아요. 곳곳에 다니면서 죽음 강의를 하고 책도 쓰시고 아들 딸도 참 잘 키워놨어요. 78세 되는 날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자기가 매일 자던 그 침대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손주들은 자기 발밑에서 뛰놀며 그런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 과연 나한테 올까요? 쉽지 않겠죠. 그쵸. 그건 운명이에요. 네. 그래서 운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의 죽음을 운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어떤 죽음이 제일 좋을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 혼자 답을 찾은 거는요.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복잡해요.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왜냐하면 내가 키블러 로스처럼 그런 바람을 하더라도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걸 제가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에만 맡기지 않고 저는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인지 여러분께 이제 차근차근 오늘 이야기를 설명할까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요. 세상에서 내 죽음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자식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할까 합니다. 선생님 지금 뭐 제목 봐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눈물 펑펑 쏟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만 딱 봤을 때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저는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눈물 범벅 될까봐 네, 오늘 생으로 와 있거든요. 네. 정말 슬픈 오늘 이별 이야기가 있습니까, 진짜? 저는 많이 목격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돌봐서 그렇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시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이란 건 슬프든 안 슬프든 제가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거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공부를 해야 우리도 언젠가는 맞이하는 그 죽음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오늘 한 시간을 저하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도 어제 많이 울었었어요. 좋은 웃음은요, 울고 난 뒤에 웃는 게 제일 좋은 웃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환자를 진료하면 정말 많이 울어드리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이 더 많거든요. 그걸 다 극복하시고 마지막에 제한테 온 환자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해드릴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안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거 해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우시고 굉장히 웃으시며 제 진료실을 나가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 조금 하시라고 제가 사실은 조금 극한 상황을 많이 이야기해 드려요. 그냥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임상에서의 죽음과 책에서의 죽음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조금 슬프지만 조금 직면하시고 저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였는데요. 50대 이제 일찍 폐암이 오셨어요. 근데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다 하시고 장성한 딸이 따라다니면서 항암 치료도 하고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굉장히 완치 정도의 수준에 이르셨어요. 단데 전이도 안 되고. 네.
근데 그 딸이 제약회사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출장 가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급속도로 다른 곳에 전이가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게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한테 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손잡아 드리고 통증 있으면 통증 치료하고 숨 못 쉬면 산소 좀 드리고 이러면서 그 환자는 떠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죽음이 오는 경우 저희는 어떻게 이 죽음을 해석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요? 누구나 오늘 이제 이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죽음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나 살아있는 생명은 병들고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크게 제가 삶과 죽음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이 죽어감. 이 죽어감이 사실은 삶과 죽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죽어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어감을 호스피스 환자처럼 앞에 하느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딸처럼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서 이 죽음을 죽음 뒤에 죽어감을 그 엄마 폐암 환자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죽어야 끝나는 죽어감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감의 앞에 오냐 뒤에 오냐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매일 한 장씩의 카드를 탁탁 던지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36,500장의 카드를 갖고 나와요. 태어날 때. 그 뒤에 제일 마지막 이 죽음의 카드, 타로 카드에 죽음의 카드가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저게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제 딸이 혹시 제 자식이, 제 아들이 4,000번째 저 카드를 갖고 그런 인생을 갖고 태어난다면 제가 그 아들이 한 11년쯤 되면 4,000번째 카드가 되거든요. 11살 때 죽음이 찾아오면 저 카드는 내가 저 카드를 뽑았을 때 그 아들이 내가 저걸 안 뽑더라도 몇만 장의 카드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 뒤로는 나는 죽음보다 더 깊은 삶을 죽지 못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죽어감을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조금 복잡고 어렵지만 한번 골똘하게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전업주부로 13년을 살았다 했잖아요. 저는 박완서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이분도 40살에 등단을 하셨거든요. 제가 40살에 인턴이 됐으니까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로 제 친구들은 다 과장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됐었는데 저는 제일 못하는 인턴이었어요. 피 샘플링하고 뭐 의자 나르고 환자 나르고 이런 걸 했으니 저도 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박원서 씨는 40살에 등단했지만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러웠어요. 이분처럼 꼭 되리라. 제 롤 모델이셨는데 이분이 안 좋은 사연이 있어요. 27살 된 막내 아들이 마취과 의사였거든요. 서울대 의사였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웠대요. 박원서 씨도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기 1년 전에 남편도 폐암으로 떠났어요. 두 죽음이 갑자기 오고 이분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면서도 이 아들이 떠나고 이혜인 수녀님하고 지내셨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쓰던 수필 소설도 완성하시고 이분이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글로 다 남겼어요.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느껴졌거든요.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수필책에 그 사람, 그 박완서 씨의 마음을 다 담은 글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대구의 교육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도 40살 된 의사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얼마 전에. 근데
20년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글을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의 글이나 박완서님의 글이나 똑같은 거예요. 20년 차이가 있고 남자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오늘도 제가 너무 걱정돼서 마침 제가 이 강의를 해서 큰 불행을 맞이하면요 우리가 다가가기가 참 힘들어요. 위로해줄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소식을 뚝 끊으면 이분들은 더 섭섭해하거든요. 그렇다고 소식을 자꾸 전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이렇게 적당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밥은 잘 챙겨 드시냐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박원서 씨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면요. 박원서 씨 책을 꼭 읽어보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수필책을요. 저보다 김미진 아나운서님이 더 잘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탁드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애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는 이제 순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밖에 없다. 애미의 눈에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을까마는 자식들마다 건강하고 공부 잘해 한 번도 속 안 썩이고 인류학교만 척척 들어가고 마음먹은 대로 풀릴 때 그 애미의 자랑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그랬다. 기고만장 정도가 아니라 서슬푸른 교만이었다. 내가 받는 벌은 그런 교만의 대가였을까?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는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도대체 신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하필 우리 아들이냐고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시간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기도 시간을 빼먹고 소아 테레사의 자서전을 읽는 중에 식당에서 구수한 밥 냄새에 정신이 팔렸다. 비빔밥을 맛나게 먹고 돌아오는 자신이 미워서 자문했다. 너는 이제 살고 싶으냐? 겨울을 날 생각으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딸네 집으로 갔다. 딸은 엄마를 위해 좋다는 곳은 다 모시고 다녔는데 아들의 흔적이 전혀 없는 그곳이 낯설고 외롭기만 했다. 서울로 돌아와서 중단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남편과 자식을 보냈던 잔인한 1988년도를 삼키고 소화시키고 살아냈다. 역설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나의 홀로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가까이서 멀리서 나를 염려해준 여러 고마운 분들을 비롯해서 착한 딸과 사위들, 먼저 간 남편과 아들과 함께한 그 좋은 추억에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설사 홀로 섰다고 해도 그건 허세에 불과했을 것이다.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신이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먹먹해지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글을 너무 잘 써서 미웠어요, 이분이. 이게 제가 전업주부로 살 때 이 글을 읽었을 때하고 지금 찾아볼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분은 한 10년 뒤에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네. 보통 자식을 먼저 보내고 한 10년 뒤에 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이 제 병동에 꽤 많았어요. 이게 세포 하나가 암이 되려면 한 10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충격이 조금.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분은 죽음이 오히려 쉬웠어요.
그 죽음에 대한 확실히 자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식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죽음 따위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분도 나중에 글에 보면은 죽음이 오히려 희망이다.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 살다가 갑자기 눈이 먼 사람들. 예, 또 장애인 아이를 두고 키우는 엄마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그전에는 몰랐었거든요. 내보다 힘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의사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많은 걸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이 저한테 참 인간되는 걸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아프면 제일 힘들어요. 자식이 떠났으니까 더 힘들죠. 하지만 이것도 내 작은 꿈속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식이 정말 내 인생의 큰 꿈이지만 내 큰 꿈을 망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꿈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정신분열증도 앓았었거든요. 환청도 막 들리시고 그러다가 남동생 때문에 저는 피해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니까 저보다 키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식을 버린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참 운이 좋다. 늦게라도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이제 죽어감을 앞에 한 자식을 보낸 사람 이야기를 이번에는 해볼까 해요. 비니 이야기를 조금 할까 싶어요. 비니는 11살 된 제 환자였는데 뇌종양에 걸린 환자였어요. 눈이 김미진 아나운서처럼 저렇게 컸어요. 그리고 피부도 너무 뽀했고 근데 아기가 머리가 너무 길었었는데 항암 치료로 다 빠져버렸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올 때는 콧줄을 있죠. L튜브라고 레빈튜브라고 우리가 밥 못 먹을 때 콧줄을 이렇게 위장까지 넣어서 그쪽으로 이제 유동식을 계속 주거든요. 의식이 없을 때. 근데 얘도 의식이 없어서 그런 콧줄을 끼워서 저한테 왔어요. 계속 간질 같은 걸 계속 했어요. 뇌종양이었으니까. 그 콧줄로 약도 주고 간질 막 방지하는 그런 약도 넣고 물도 넣고 뭐 죽도 넣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아기가요 우리 병동에 오면서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보통 호스피스 병동에는 아기들이 잘 안 오거든요. 엄마들은 끝까지 치료하기를 원해요. 아기가 11살이면 40대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런 엄마들은 끝까지 치료하면서 끈을 못 놓는 게 대부분의 엄마인데 비니 아빠가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왔을 때 저는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는 죽음도 너무 많고 아버님이 견디기 힘드실 거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애들도 통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지금 그 병원에 계시면 통증 치료는 꼭 하라고. 근데 그 아버님이 저희 병동에 왔어요. 이 병동 시설도 깨끗하고 선생님도 우리하고 잘 맞을 것 같다 하면서 오셨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콧줄도 빼고 밥도 먹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행인지 이제 또 더 슬픈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모르지만 그걸 아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오늘 깨어났으니까 우리는 즐거워하자 하면서 대구에는 달성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물원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 잘하시네요. 그 옆에서 저희 부모님 장사하고 계십니다. 서문시장이라고. 맞아요. 서문시장 굉장히 큰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달성공원에 이제 이 비니하고 휠체어를 타서 그 동영상이 제한테 있는데 초상권 때문에 여러분한테 못 보여주는 게 제가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네. 휠체어 태워서 비니하고 놀러 갔었어요. 네. 다른 환자도 다 해서. 이게 동물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동물원 안 보고 우리를 다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부 휠체어 몰고 다 이제 목발도 짚고 조금 이상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 정말 재미나게 놀고요. 애가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풍선도 사고 해서 우리 병동에 와서 특히 원숭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원숭이한테 이제 건빵 탁 던져주니까 원숭이들 먹고 박수 치고 오랜만에 이제 비니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네. 그렇게 오고는 비니가
너무 상태가 좋아서 다시 제가 신경외과에 의뢰해서 제가 근무하던 곳도 여러 가지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외과에 의뢰해서 CT를 한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뇌 종양이 커지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올 때하고 네,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대구에 있는 병원에 그 엄마를 보내서 소견서를 써서 아기 상태가 일단 좋아지고 뇌가 그 암이 전이가 안 됐으니까 무슨 치료라도 그새 나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서 상담하러 갔는데 밤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도. 그래서 제가 퇴근을 미루고 조금 기다리니까 해가 어둑어둑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알죠. 눈물을 흘렸으니까. 제가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CT를 다시 챙겨줄 테니까, 제가 서울대 건국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편지를 써줄 테니까 다시 한번 가봐라고. 일단 상태가 좋으니까 뭐 볼 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 사실 또 기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위로 아닌 위로를 조금 해줬어요. 하니까 제가 원래는 성격이 비현실적인 희망을 안 드리는 스타일인데 아기는 저도 딸을 키우니까 어쨌거나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니까 그 엄마가 한 6개월 동안 저희 병동에서 그 옆방이 비니가 있던 1인실이 바로 옆에 임종실이었어요. 운이 좋게 비니는 1인실에 있었는데 저희 병동에는 공공기관이라서 1인실 차등 병실 값이 없었어요. 똑같은 돈 내고 있었어요. 임종실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나니까 처음엔 되게 무서웠대요. 근데 그게 이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나 봐요. 한 6개월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편지는 제 두 번째 호스피스 책인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 라는 기적은 당신 옆에 있어요 하는 수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만족해요. 그전엔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비니가 얼마나 즐거워하는데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요. 여기 와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누구에게는 조금 빨리 다가오고 누구에게는 늦게 다가오는 것일 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됐어요. 그렇다. 말기암 환자가 완치되는 것, 꼴찌가 1등하는 것, 노숙자가 대기업의 CEO가 되는 것, 그런 것만이 기적은 아니다. 아이의 죽음이 눈앞에 둔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영원한 이별이 등 뒤에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이 병동의 하루가 멋진 축복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 기적의 한가운데 꿋꿋이 서 있었다. 죽음이 등 뒤에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별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정말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고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제가 1000명을 보내고도 제가 꿋꿋이 살아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비결인 것 같아요. 비니 엄마는 이렇게 떠나보내고요. 제가 비니 장례식장에도 갔거든요.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호스피스 병동 경험하고 비니는 사실은 다시 건국대 갔어요. 매주마다 저희 병동에서 선물을 사줬어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간다 했잖아요. 네. 이 아이도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한다는 걸 계속 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된 거죠. 호스피스 환자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아기는 특히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동에서 그런 계속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고, 엄마는 이미 저희 병동에서 죽음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끝까지 치료하고 떠나보내면서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시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마음에 죄책감 없이 네,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죽어감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은 죽어가면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누가 알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감을 살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죽어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죽어감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냈을 때 굉장히 쉬웠다고 했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즐거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살면서도 그렇게 보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이 와도 편안한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봤어요. 저희 병동에 색소폰 부시는 봉사자가 계셨어요. 한 50대 가장이셨는데 정말 기독교를 열심히 믿으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색소폰을 굉장히 잘하셔서 저희 병동에도 봉사하고 항상 봉사하시고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아버님한테 포항 국도가 대구에서 굉장히 조금 위험하거든요. 아버님 포항에서 과수원에서 일 도와드리고 오시는 길에 장마가 심해서 차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호스피스 병동 바로 옆에서 장례식장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해서 제가 조문을 갔는데 갑자기 아빠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담담하게 드리더라고요. 아버지는 하늘나라 갔어 하시면서 정말 죽어감을 실천하시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죽어가면 삶으로 넣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면서 지내면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내 딸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은 딸이 정말 편하게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병동에서 이 호스피스 병동이죠. 즉, 저 그림을 보면 죽어감의 시간에 정말 보람 있게 저희한테 웃음을 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동영상 20개를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최경식 이 환자의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보통은 이제 동영상 노출하는 걸 다 싫어하세요. 이분은 근데 아주 좋으신 분이라서 허락하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경식님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강의를 빛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내 혼자 독학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자꾸 보고 우리 구구단도 1년 동안 정말 많이 애워서 우리가 암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반복 학습하고 하면은 나의 삶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손녀딸이 딸기 엄청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제 딸이 딸기도 끝이 있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럼 이거 가르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계속 딸기 내라고 울고 불고. 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알듯이 우리도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울고 흐느끼며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배우면요. 반복해야 배워야 되는 거고요. 배우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를 한 이유는요. 제가 소개하려는 이 최경식 님이 세례명이 있어요. 라파엘이라는 세례명이 있으시거든요. 이분이 소피아 수녀님이라고 동영상에 나올 건데 최소피아 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나는 최경식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됐는데 소피아 님이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청각 장애이셨고 12지장에 이제 췌장암이 걸리셨는데 췌장이 이게 12지장이 딱 물려 있는데 커져서 12지장을 탁 막으면은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게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위암도 그렇지만 췌장암도 굉장히 통증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못 먹고 너무 아파가지고 항상 이제 이렇게 복지관에서 일했었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통조림을 항상 이제 차갑게 해서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 부위에. 그래서 이런 분은 마약성 진통제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동에 와서 진통제 치료하니까 매일을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깡마르셨는데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시고 병실에서 환자가 청소 안 해도 되거든요. 빨래 다 파시고 저희 즐겁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분은 꼭 이제 예수님이 변했다 하면서 우리 엄청 잘해드렸어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른이 길 험난할 때 옆에서
어둡고 험난할 땐 그대 찾으니 그대 나의 주 나의 힘 길 외로울 때 따라오느니 길 헤매일 때 끌어주는 이 외롭고 헤매일 땐 그대 느끼니 그대 나의 주 나의 힘 저도 오랜만에 이 영상을 보니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네. 특히 안타까운 거는 저 소피아 수녀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몸짓 좋으신 분이요. 깡 마르셨더라고요. 저도 소식 이렇게 찾아서 한번 찾아뵈야 되겠어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럼 궁금한 건 원장님은 또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시나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일단 그 계신 분이 혹시라도 다시 완치돼서 나갈 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요? 그것도 한 명 있었어요. 완치는 아니었는데 좋아져서 비닌 경우. 비니가 좋아져서 이제 큰 병원에 갔죠. 쉽진 않군요, 그러면. 쉽지 않죠. 완치되는 경우도 말기암이 가끔 있는데 저희 병동에는 없었어요. 제가 오래 안 해서 그런지. 그럼 원장 선생님 만나서 저는 편안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 들었을 때. 글쎄 말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고 돌아가신 유언을 다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없었어요. 그것도 없어요. 어렵다. 우리가 유언할 때 이게 제가 이건 설명 안 드렸는데 죽을 때요. 그래 좋아 하면서 내 반지는 누구 큰 며느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못 죽어요. 그래요?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어느 날 신호가 오면서 그때 지은이 엄마처럼 서서히 임종 단계에 들어가면서 말을 잘 못해요. 이게 혀가 굉장히 크거든요. 큰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말을 해야 돼요.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드라마에서나 막 이렇게 하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의학적으로 의사가 제가 그 병동에서 통증 치료를 했을 때요. 통증 10에서 통증 0으로 되면요. 아기 낳는 고통에서 0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한 1시간 만에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또 가장 언제 힘들었냐고 묻거든요. 죽음을 많이 봐서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어서 탈진 상태라고 묻는데 죽음보다는요. 성격장애가 왔을 때. 성격장애. 성격장애. 우리나라에 성격장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격장애가 한 10명 중에 2명이라 하는데 가족 중에 꼭 1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병동을 확 뒤집어 놔요. 지금도 저 이제 방송 뜨면 댓글 다는 사람 있어요. 저 의사 선생님 진짜 나쁘다 하면서. 그런 성격장애 왔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다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안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나는 이 돛배에 무엇을 싣고 갈 것인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요한 선생님은 무엇을 싣고 가고 싶은지. 저는 달 항아리를 싣고 싶어요. 달 항아리. 항아리요? 네. 이것도 박완서 씨가 한 말인데요. 골통품도 처음부터 골통품이 아니에요. 세월과 풍상이 덮개가 돼야 골통품이 되거든요. 저도 인간 달 항아리가 되면서 주름살이 하나씩 더 늘어가도 저 사람 참 멋지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4시간 동안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4주의 강연이었습니다. 4주간 귀한 강연 해주신 김여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